자, 그로부터 약 40년 후인 1582년, 임진왜란이 1592년에 일어났으니까 임진왜란이 벌어지기 10년 전의 일입니다. 이미 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들어오면, 상인이 제일 먼저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누가 들어오느냐?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규슈 일대에 대규모로 이제 그 침투를 해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일본 말로 기리시탄이라고 하는데, 그 1570년 무렵에 이 일본 최초의 가톨릭 다이묘라고 하는 오무라 스미타다라는 사람이 나가사키를 자기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나가사키를 개항을 하고 교황에게 바쳐요, 이걸. 나중에 이게 이제 다시 뺏어가지고 이제 다른 걸로 만듭니다만은. 그러면서, 야, 지금 우리가 자꾸 서양 선교사만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전교를 받고 있는데, 우리도 직접 로마에다가 우리 청년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을 신부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13세, 14세 되는 아주 똑똑한 소년 4명을 선발을 해서 로마로 파견을 합니다. 이거를 덴쇼 견구 소년 사절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로마에 파견해가지고 로마 교황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이 친구들 중에 3명이 신부가 됩니다. 더 재밌는 거는 이 친구들이 신부 서fun을 받고 귀국을 할 때 뭘 사가지고 왔느냐? 그 당시에 유럽을 아주 석권하고 있던 구텐베르그 인쇄기를 사가지고 와요. 이때서부터 일본은 서양의 이런 그 책들을 일본말로 번역을 해서 구텐베르그 인쇄기를 가지고 대량으로 인쇄를 해서 싼 값에 지식을 보급을 하는, 소위 말하는 지식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에 우리가 막 일본 사람들 책만 읽는다, 한국 사람하고 비교하면 뭐 월등히 독서율이 높다.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미 이렇게 역사가 오래입니다. 1600년에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라는 게 아직 이제 태동할 무렵이에요. 그 무렵에, 5척의 상선을 일본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척만 그 일본에 도착을 하고 4척은 2척은 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깨져서 그 다 난파했고, 2척은 해적한테 붙잡혀가지고 뭐 다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럽에서 이 동아시아 쪽으로 그 항해를 한다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은 인간을 달나라에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로 모험적인 일이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그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무역선 이름이 리프더호인데, 이 배가 도착했을 때 그 배 안에 네덜란드 선원 얀 요스턴, 영국 선원 윌리엄 애덤스라는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도쿠가와 막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도 아주 똑똑하고 쓸만하거든요. 걔네들 그 에도로 보내. 에도는 지금의 그 동경입니다. 거기로 보내가지고 너희들은 오늘부터 나의 그 외교 및 무역 고문을 해. 그래가지고 외국인을 외교 및 무역 고문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외국에서 무역하고 싶은 나라들 다 들어와. 그래가지고 영국도 상관을 만들고, 뭐 네덜란드도 상관을 만들고, 포르투갈도 상관을 만들고 막 만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계속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일본을 계속 그 선교를 하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중에 조금 괜찮은 애들이 어디냐 보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은 굉장히 그 실용적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종교구모고 다 필요 없고 우리는 무역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너희들만 이제 들어와. 그래가지고 네덜란드만 이제 나가사키에다 상관을 만들죠. 바로 이때 그 영국인 윌리엄 애담스가 아예 그 일본 이름을 받고 일본에 이제 정착을 해서 삽니다. 그래서 미우라 안진이라는 이 일본 이름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 덕분에 일본이 아주 더 한층 그 개항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1600년 무렵이 되면 나가사키는 아주 외국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라고 기록에 나와요. 바로 여기가 이제 나가사키인데, 과연 어느 정도였길래 문전성시를 이뤘다라는 이런 용어가 나오는 것일까요? 예. 그 당시에 막 일본에서는 그 도자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 그 나무로 깎아 만든 그릇, 이거 이제 칠기라고 합니다. 칠기 이런 것들을 그 수출을 했고, 네덜란드로부터 뭐 무슨 과학서적, 뭐 망원경, 뭐 그 나가사키에 그 데지마라는 데를 가시면 거기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그 당시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온 뭐 기계, 과학기자재, 뭐 시계, 뭐 이런 걸 거기다가 전시를 해놨어요. 네덜란드로부터 하여간 뭐 수입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수입을 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야, 서양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서양 오랑캐들이 우리보다 훨씬 난 게 많다. 그러니까 오랑캐라고 하지 말고 오랑캐들한테도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워. 그래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좋아한 게 뭐였냐면은 포르투갈 그 와인을 마시고요, 포르투갈 옷을 입었어요. 그 당시 포르투갈 사람들은 남쪽에서 온 야만인이라고 그래서 남만인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나는 남만인의 문화가 좋아 그러면서 그 당시 최고 막부 실력자가 네덜란드 옷을 입고 포르투갈 옷을 입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갖다 주는 와인을 마시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즐겨 읽는 책을 읽고 그러니 이 서양 학문이 발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서양 학문,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온 학문, 그래서 난학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일본말로 읽으면 난가쿠라고 하는데, 이 난가쿠 붐이 이제 조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서원의 그 주자성리학이 이게 대세를 이루었다면, 일본은 서양 학문인 난학이 대세를 이루었다. 예. 참 많이 다르죠. 네. 자, 이번에 1613년에는, 지난번에는 이제 소년들을 보냈다면 이번에는 아주 본격적인 대규모 사절단을 꾸립니다. 그래서 1613년 하세쿠라 스레나가라는 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대표로 해서 180명의 이제 사절단을 만들어, 이걸 게이초 유럽 파견 사절단이라고 하는데, 이때 기록을 보면 네덜란드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받아가지고 일본에서 배를 만들어요. 범선을 만드는데 그 범선 이름을 산후안 바티스타오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멕시코로 갑니다. 멕시코에서 또 이제 멕시코를 횡단한 다음에 멕시코에서 다시 배를 타고 로마로 가요. 그래서 7년 후인 1620년에 귀국을 하는데, 이 사람, 이 하세쿠라 스레나가라는 사람은 임진왜란 때 조선에 왔던 사람입니다. 철포 조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이제 대표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을 거쳐갔는데, 지금도 스페인 세비야 근처에 가면은 그 당시에 이 그 게이초 사절단의 후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폰, 자폰이라는 성을 쓰는 사람들이 700명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일본은 자기네들이 만든 배로 1613년에 태평양을 건넜는데, 한국인 중에 최초로 태평양을 횡단한 기록은 1949년도에 하와이에서 백두산함을 미국으로부터 사가지고 하와이에 있는 그 미 해군 기지에서, 원래 이 백두산함은 저게 원래 군함으로 만든 배가 아니고요, 이 미국 해양대학교의 실습선으로 쓰던 배인데, 그걸 우리나라에 팔면서 우리 군함으로 쓸 테니까 거기다가 포를 달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갑판에다가 3인치 포를 달아가지고
그 배를 끌고 온 겁니다. 그 백두산함의 함장이 얼마 전에 그 대선에 출마하셨던 분의 그 아버지가 이 배를 타고 6.25 때 싸웠다고 그래서 유명해진 그 백두산함이에요. 한국인이 우리가 만든 배도 아니고 태평양을 다 횡단한 것도 아니고 하와이에서 진해까지 백두산함을 몰고 온 것이 1949년입니다. 태평양을 횡단한 기록으로 보면 300년 뒤진 거예요, 우리가. 자, 우리 역사에서 그 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왜구라는 건 뭐냐, 이게. 그 당시 바다는, 그냥 무법천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배들은 자위수단을 위해서 전부 무장을 하고 다닙니다. 무장을 하고 다니다가 자기네들보다 좀 약한 배를 만나면 공격을 해서 약탈을 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가다가 항해를 하다가 좀 만만한 데가 있으면 상륙을 해가지고 가서 도둑질을 하고 약탈을 하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여자들은 다 자기네들이 데리고 살고 남자들은 노예시장에다가 팔아먹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그냥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거를 무장한 그 상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왜구라고 얘기하는데, 그 왜구들이 지금 이게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요런데 전부 이렇게 진출했던, 거기에서 아주 큰 그 일종의 무역 대리상을 운영하고 있던 도시가 이렇게 많아요. 심지어 뭐 자카르타, 뭐 싱가폴, 바타비아, 뭐 그 당시 자카르타를 바타비아라고 그랬는데 필리핀, 뭐 기타 등등, 이 정도로 일본 사람들의 활동 범위가 넓었다는 사실. 특히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에 니온마찌라고 해서 일본인들의 아주 집단 거주지가 만들어져 있을 정도로 일본 사람들이 해외에 대거 진출해서 해외하고 교역을 했다는 뜻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1741년에는 기독교 관련 서적을 제외한 모든 서양 서적의 수입을 무제한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무제한으로 허용만 한 게 아니라 이거를 번역을 해서 전부 일본 사람들에게 싼 값에 대량으로 공급을 함으로써 지식혁명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전국 개설된 남각국학교의 학생이 3,000명을 넘었다. 이러한 서양의 학문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은 근대 과학기술 정신 이런 거를 이미 오래전부터 배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 우리는 뭐 했냐 이렇게 따지면 이때서부터 이제 한숨이 좀 나오죠. 예. 자, 또 한 가지 굉장히 좀 중요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해외로 활발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해외 교육을 하기 위한 국제 교역 결제 수단, 은이 풍부하게 났습니다. 은이. 그 당시 해외 교육은 전부 은으로 결제를 했으니까 뭘 물건을 사고 싶어도 은이 있어야 말이죠. 일본에서 1526년에 이와미 은광이 발견된, 이와미 은광, 여기가 히로시마고요. 히로시마에서 직선으로 동해 쪽으로 가면 여기가 바로 이제 이와미 은광인데, 제가 여기 가보니까 이렇게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은광석이 나는데 이 은은 항상 그 은하고 아연, 그러니까 납성분이 같이 이렇게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은과 납성분, 아연 성분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재련 기술이 필요한데 일본에 그 재련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은광석은 많이 나는데 재련 기술이 없으니까 쩔쩔매고 있을 때 1533년에 조선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름도 나오는데 제가 이름은 좀 까먹었습니다. 연운 분리법이라고 하는 첨단 재련술을 배워가지고 이와미 은광에서 나오는 이 은광석을 재련해가지고 일본에 아주 은이 대규모 그 생산되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정도로 많이 생산됐느냐? 그 당시에
세계에서 은이 가장 많이 나는 그 광산이 볼리비아에 있는 포토시 은광인데, 이 포토시 은광이 세계 은 생산량의 50%를 차지했습니다. 이와미 은광이 세계 은광의 25%에서 35%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은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걸 사들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조선에서 이 연은분리법을 개발한 사람은 조선의 그 왕조실록에도 나옵니다. 김감동이라는 노비가 단천에 그 아연광산, 은광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은을 가지고 연은분리법이라는 것을 개발해냈습니다. 이걸 이제 회치법이라고도 하고 연은분리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계 최첨단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금이나 은이 생산된다는 소문을 들으면 중국이 조공을 바치라고 할까봐 금과 은광이 발견되면 전부 폐쇄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은분리법이라는 첨단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이 기술자를 일본이 구슬렸던 뭐 했던 데려가가지고 일본으로 데려가서 이 기술이 일본으로 유출이 된 겁니다. 아마 우리 지금 그 원자력 분야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모든 기술자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갔어요. 자, 1592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켰는데, 그 임진왜란은 뭐 때문에 일으켰느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와미 은광에서 나오는 그 은을 가지고 철포를 만들 수 있는 철을 해외에서 수입을 하다가 그걸로 조총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무장을 해서 조선으로 쳐들어온 것이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바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누구냐?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인데 뭘 하던 부하냐? 철포 생산을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철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참 이런 걸 보면은 은자의 나라 코리아라는 그 책이 구한말에 이제 그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피스라는 미국 학자인데, 그리피스라는 이 학자가 동아시아의 역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도쿄로 와가지고 도쿄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동양사, 일본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일본에 있는 모든 문명은 전부 한반도에서 건너온 거거든요. 불교도 건너와, 유교도 건너와, 도자기 기술도 건너와, 아까 말씀드린 저런 연은분리법도 건너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조선으로부터, 한반도로부터 건너오니까, 야, 일본 역사를 제대로 하려면은 조선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조선 역사를 공부를 해서 쓴 책이 은자의 나라 코리아라는 책인데, 그 은자의 나라 코리아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야, 이렇게 일본에 고급 문명을 전수해줬던 저 나라가 어떻게 19세기 지금에 와가지고 중국과 일본이라는 맷돌 사이에서 그냥 분쇄돼 버리는 곡식이 돼 버렸느냐, 이렇게 한탄을 하는 대목이 나와요. 참 이거 보면은 우리는 그럼 뭐 했나 하는 이런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